10대 예스24의 김동영 회장님, 회장님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 상임 고문이신 유장희 박사님, 상근부회장님이신 김비롱 박사님, 부회장님이신 윤동한 한국콜가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이용만 전 장관님, 석자 회원이신 SK증권의 김신 사장님, 석자 회원이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석자 회원이신 파파존스의 서창훈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컬리넌 홀딩스의 소효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한의클럽의 봉두환 명예회장님, 이정덕 현 회장님, 그리고 아푸스의 유종옥, 신승덕, 정일화, 송기룡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휴대폰을 녹음으로 해주시고 강의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테이블 앞에 질문지의 요지를 적어서 사회자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미기업 팀선지 포럼의 회장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한 2년여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아까들 보니까 오랜만에들 만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셔서 앞으로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이 5월인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30도 이상 올라갔고 한낮 여름 같습니다. 이제는 뭐 봄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많이 느끼게 됐던 지난 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회복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제약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창간호에 이어 저희 포럼 두 번째 뉴스레터가 발간되어 오늘 여러분께 가지고 나서 드렸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격월간으로 발간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회사 소개나 또는 광고 혹은 본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칼럼도 쓰실 분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원고를 주시면 제가 실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럼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김세환 교수님을 부회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오늘 접수를 맡아줬던 학생들도 우리 김세환 교수님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과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만남은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안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포럼도 한미 기업인 간의 협력과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저변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Select USA 투자정상회담에 저희 포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안보 분야와 한미관계 전문가이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님을 연사로 모셔서 미국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강연을 해주실 송대성 박사님을 소개할 수 있어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보 이슈와 한미 관계를 논하면서 송대성 박사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송 박사님은 학자이시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예비역 장성이십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일찍이 국가안보에 큰 뜻을 품고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하셨으며 임관 후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초급 장교로 근무하시다가 공군의 교수요원으로 차출되어 서울대 외교학과에 학사 편입 졸업, 고려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취득,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유학하여 국제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귀국 후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장성으로 진급하여 김영삼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으로 일하셨고 2009년 세종연구소 소장이 임명되셨습니다. 6년 넘게 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나라 안보의 정론을 구축하는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론 통합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현재는 한미연합회 아쿠스의 한미준비위원회 한국적 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송수남님의 주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원칙을 어기고 단순한 이론, 어설픈 평화 논리에 흔들려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공동으로 수역을 만들고 이른바 평화수역 설정을 했던 것은 NLL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걸어놓는 아주 커다란 정책적 실수였다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한국의 안보의 기본은 사강이 마주치고 있는 동북아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이야말로 안보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지론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은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라는 제목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송 박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성입니다. 저는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미 안보 친선 클럽 뭐 이런 모임에만 늘 가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미 기업인 친선 막 이런 모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세계 인정받고 이 정도 된 거다 하는 면에서 우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장희 교수님이 저 사람은 안 봐도 뻔하다 하고 미국은 왜 중요한가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제목으로서 한미 결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의 인프라다. 이 인프라가 뭐다 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참 애국자이자 외교관인 박근 대사님이라고 우리 봉도환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유엔 대사도 했는데 물리대 철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아주 명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역사의 진리 이런 책을 지었어요. 그 책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역사라 하는 것은 사회 현상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세계사, 국사 할 것 없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진리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사도 어떤 면에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흐름도 알 수가 있고 예측도 할 수가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또 변하는 것은 구름처럼 변하고 그걸 갖다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크라우더스 모델과 클로커 모델이랍니다. 크라우더스 모델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끝없이 변화하는 거, 이런 현상도 사회 속에는 있고 역사 속에는, 그 다음에는 컴퓨터처럼 탁탁탁 시계 초침 분침이 돌아가듯이 그런 클로커 모델도 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복합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미 결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 번영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인프라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뭐라 할까,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지만은 하나의 클로커 모델에서 찾아난 하나의 원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이 뭐냐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서 이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구촌에서 이 미국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은 이거 어떤 관계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향후 한미 관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며칠 전에 다녀가신 그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진정한 한미 결속 방안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요약몇 결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역사를 결정하는 큰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소위 국가 내부적인 변수, 인터널 팩터고, 다른 하나는 국가 외부적인 변수, 이렇다.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내부적인 요소로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어떤 질의 인구가 있느냐,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느냐,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겁니다. 정치 지도자는 어떻고 정치 체제는 어떻고, 그리고 그 사회에 이렇게 섬여가 있는 문화는 어떤 거냐, 이 컬처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억누르는 문화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올로지 같은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성, 국민 정신 자세, 이런 것을 이 국가 내부적인 요소로서 역사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가 외부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좀 더 나누면, 우리같이 특히 이 강대국 속에 있는 이런 반도국은 특히 이 외부적인 요소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계가 어떻느냐, 외교 질이 어떻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큰 역사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이 지구촌에서 미국만큼 이런 외부적인 변수로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다. 일단 그렇게 모두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 할 것 없이 그렇게 봅니다. 우선 대한민국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국 설계도도 미국 거였고, 사실은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서 없어질 뻔한 것도 그걸 다시 안 없어지게 만들고 부여잡고 수많은 희생을 하면서 치르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유지시킨 것도 미국이었고, 전쟁 그 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복구시키는 것도 미국이었고, 그 후에 우리가 미래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소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에서 사실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우리의 외부 변수다. 또 하나, 지난 5년 소위 좌파 정부로 하가 문재인 정부에서 참 가만히 해고를 해보면, 복귀를 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2018년 4월 27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판문점에서 손잡고 38선 경계선을 왔다가 갔다가 기억납니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곧 아마 국민들은 그만 이제 남북 통일은 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만 통합하고 하면 될 걸 이랬는데 한 1, 2년 지나자 북한은
특별 부대까지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더니 뭐 하면서 막 급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27일 날 저는 그때 어느 방송국에서 그 정상회담을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북한의 실체가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저 역사의 지난달 역사와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잘못 쏘가서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수도 있다. 하니까 오후까지 방송하게 돼 있었는데 그만 오전에서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그건 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도보다리라고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서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우리 둘이만 이야기하자 하고 그 속삭인 그 장소 기억나지요? 판문점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리 국가 간의 거이라도 미국은 온갖 정보도 임수하고 여러 가지 그럴 때 대개 이제 그때의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대개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어쨌든 당신이 이 집권할 때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같이 종전선언을 빨리 하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게 이러니까 미군이 휴전돼 있으니까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빨리 미군을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났다 하는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 피스 레짐 저기 뭐냐면 가짜 평화선언입니다. 자기들 둘이서 가짜 평화선언 이렇게 용어는 안 하지만 평화 체제를 선언하는 그런 평화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됐는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이거는 자동 따라오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연방제로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 이 이야기를 두고 김정은이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종전에도 이런 회담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 아버지 때도 DJ하고 김정일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된 거는 속도가 늦었다 이게. 이번에는 말리마 속도로 추진하자. 그래서 저는 참 절망했습니다. 막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고 빤하게 북한의 대남 정책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이게 기미 독립운동도 하고 4.19도 일으켰는데 그 저력이 나타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33,642명이 희생이 됐고 123,905명이 불구가 되고 했는데 그 미국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우리가 절대 그냥 안 있겠다. 그렇게 용납 안 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문재인 정부는 끝없이 종전선언 이걸 갖다가 아마 종전선언 이거 미국 의회로서부터 결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억 아마 수백억 썼을 겁니다. 저는 그 대강 알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수많은 로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미국이 그렇게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소문나게 지키는 방법도 있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지도사도 모르게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걸 사실은 고마운 미국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 해서 아마 엊그제가 온 겁니다. 아마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의 하나의 인프라다 하는 걸 맞추면서 저는 지난 역사를 복귀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걸 하고 오늘은 그런 미국 우리의 유일한 지구촌에서 동맹인 이 미국이 어떤 미국이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경제학에서는 어떤가 모르지만 우리 정치학에서 이런 데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하나는 미국은 현재도 초강대국이고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 유럽이 한 300년 이상 지구촌에서 강국으로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미국은 현재도 강대국이고 미래도 한동안 초강대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이 유명한 전략가이자 국제정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next 100 years 하고 앞으로 향후 100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09년에 이런 저서를 내었는데 참 그게 맞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간단하면 그 몇백 페이지 책에 왜 이렇게 초강대국일 것이냐 하는 걸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GDP가 토탈 국민 소득이 어쨌든
4분의 1, 지구촌 전체의 4분의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아주 여유 있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예를 들면 원 제곱킬로미터에 이게 338명, 독일이 230명인데 미국은 31명. 그만큼 아직 여유가 있고, 세계 최강 군사력, 이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이 군사력이 강하고 러시아가 어떻고 하지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게임이 안 돼요. 토탈로 중국이 군사력에 뭐 항공모함도 하고 뭐 어쩐다 하지만은 토탈 합치면은 아직 미국 군사력의 약 10분의 1 조금 넘는 그래 진짜 한번 해볼래 하면은 중국도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미국이 강한 것이 소위 아메리칸 컬처, 이 문화인데, 이 문화가 어느 정도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소위 월드 리전이라는, 이걸 굉장히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 속에는 월드 리전이라는 세계 이성, 이게 뭐냐 하면 세계 상식인들이 아닌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거기다. 예를 들면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가지 않는 거다 하는 이런 원칙과 세계 이성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를 제일 강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들 조건으로서 아직도 미국이라는 그 문화 속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다른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렇게 하다 하지만 소위 인간다운 삶을 이래 보유하고 있는 그 퀄리티 면에서 미국을 아직 못 따라간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상당하게 초초 강대국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을 뒤엎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책에서는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절대로 미국을 뒤엎을 수 없는 해양길이 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거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본질적으로 지금 강압적으로 눌러서 그렇지 소요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할 요소들이 그 문화 속에도 그렇고 민족 구성 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소요적인 요소가 많다. 정 안 된다 하면 탱크로 밀어붙이고 해서 죽이고 해서 꼼짝 못하고 있지, 실제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특히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열차에 사람을 싣고 가다가 열차가 구부러지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빨리 구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될 건데 함께 끌어묻어 빈다든가 뭐 이제 이런 면들이 아직 이렇게 볼 때는 많이 멀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기러기형, 이렇게 8,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 형태인데, 발달된 북경이라든가 상하이 같은 거는 기러기 앞부분처럼 엄청나게 미국 뉴욕 못지않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계립이라든가 연변 저 장백산 가는 그 근처는 사실 동물 상태에서 인간 상태로 많이 벗어났다 이라지만 아직도 인간과 동물이 서로 같이 공부하고 사는 이런 그 비슷한,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래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 이 지구촌에서 초초 강대국이다. 그런 가정이 있고, 그와 반대 가정은 미국은 곧 중국에게 패배할 것이며 붕괴할 것이다. 이게 중국에 오랫동안 공군 무관을 했던 스팔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이 예비역 공군 준장인데, 그 양반이 아주 그 유명한 책을 2019년에 썼습니다. 스텔스 워 하는, 스텔스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F-22 같은 거 이렇게 스텔스기인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침투하는, 그래서 이게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혀 미국이 눈치 못 채고 서방세계가 눈치 못하게 스텔스 워를 했다는 거야. 그래 야금야금 다 먹어 들어가 가지고 이 양반이 하는 것은 21세기 전쟁은 19세기나 20세기 전쟁과 차원이 다른 전쟁인데, 중국은 서방세계 및 제3세계 후진국들이 지난 20년 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소위 스텔스 워를 진행해 오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요소 산업의 중요한 분야에 침투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미국이 중국에게 넘어갔다.
이게 이 책이 지금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중국은 괴물이다 하는 이 번역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너무 이 미국이 중국의 이 침투를 걷어내고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이 바이든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이거는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 그래서 전부 아메리카 퍼스트 이라면서 이제 중국의 그 물결을 쓸어내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발표를 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국제정치학 쭉 이렇게 보고 할 때에 두 번째 과정 이거보다는 저는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미국은 한동안 초초강대국으로 유지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지가 마저니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왜 지구촌에서 미국은 초초강대국이냐? 시간 때문에 긴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경제력 면에서 우선 미국이 24% 정도, 22조 달러, 이제 이 정도고 중국이 2위 17점 많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3위, 독일, 영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다음에 인도,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한국이 요 조그마한 땅에서 10위.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이 있고 해서 이 정도 지금 이게 미국이 손 딱 떼버리면 10위가 금방 20위가 될 수가 있고 30위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냐 통계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190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군사력. 요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22년, 2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922조 원 정도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미국 빼놓고 다른 나라 세계 전부 국방력을 다 합친 것이 미국보다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요사이는 이게 조금 해갖고 세계 2위에서 11위국까지 전부 합친 것 보당도 미국이 조금 많다. 아직은 그래 돼가 있는 셈입니다. 군사력 하면은 군사 인력하고 군사 무기력, 첨단 장비력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 가장 강점은 세계가 아직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이 첨단 장비력 면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F-22 같은 거 저거는 2004년에 제가 공군이기 때문에 미국 공군에 이미 실전 배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게 지금 계약하고 F-35 이제 이래 스텔스 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제 후배인 공군 조종사들,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저 F-22 저거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드디어 6월 달인가 미 공군에서 저 F-22 네 대를 강릉 비행장에 딱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종사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는 오더라도 자기들이 조종하고 하지 한국 조종사 같이 안 태웁니다. 절대 비밀이.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밤새워 그걸 봤는데 하루가 이틀 밤 지나고 나더니 4대 중에 2대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떴는데 망일산이다, 서산이다, 그 다음에 대구 팔공산, 용문산 있는 레이더 사이트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F-22가 어디 가는지 잡아라. 한 레이더 사이트도 잡지를 못해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스텔스기입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돌아왔어. 그게 그래 나중에는 어디 갔다 왔는지 처음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 평양 그 금수산장인가 거기를 몇 바퀴 돌면서 요걸 가루를 내버리니까 조금 형체는 남겨두고 박살을 낼까 그거 연습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또 미국이 흘릴 거는 흘립니다.
까불라서 하지 말고 앉아서 가로 대고 싶으면 까불고 막 이런 걸 살살 흘려서 이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항공모함이 슬슬 옵니다. 항공모함도 지금 이제 중국이 2대 만들어 놓고 3대째 만든다 이랬는데 중국 항공모함하고 미국 항공모함은 이름은 같은데 전혀 그 질이 틀립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엔진이 그게 이게 추전은 한 번 이렇게 만들면 한 20년 이상 쓰는 핵 발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거는 옆에 이 자함이 따라다니면서 연료 공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연료 떨어져 빼면 그냥 쇳덩어리 하나 바다에 떠가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중국 항공모함은 이렇게 테이크오프는 해요. 그런데 랜딩을 못 합니다. 그 항공모함에 랜딩을 할 수가 없어. 랜딩은 육지에 해가지고 또 이제 실어 가는 거예요. 그건 위에 있는 것만 작살나버리면 떠가지고 내려앉지도 못하고 그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비교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개선한다고 뭐 3번째 걸 만드는지 어쩐지 하죠. 이런 무기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큰 소리만 쳤지.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도 뭐 핵 이야기만 하면 그만 gen기가 들어가지고 벌벌 매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평화가 낫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을 불태워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혹시 핵폭탄이나 어쩌고.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참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쉽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대로 꼭 알아들으니까 이야기는 쉬운데 북한보다도 지난번 정권은 미국이 뭐인지 무기체가 뭔지 전혀 모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실적으로 합니다. 그래 EMP탄 저런 거는 사실은 전자무기는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그 무기입니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소위 그래 그 근래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작년 9월 29일 날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했지요. 그래서 이게 마하 5배 정도 되는 이 초음속인데 저거는 마하 5배면 공기의 5배 정도 이 속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예를 들면은 평양을 이렇게 하면 1분 15초면 전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런 우방이 있기 때문에 소위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아무리 계산해도 뭘 함부로 일을 저질렀다는 자기들이 가루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그래서 최고의 공산화를 막는 막 그런 면에서 인프라가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막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하시지만 한두 마디만 더 하면은 2030년 경우에는 미국의 미래 이 군사력 발전을 이렇게 보면 3군데 우주 공간에 소위 그 전략 사령부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 해안 상공, 파푸아 뉴기니아 이 상공에, 그다음에 우간다 상공 이 3군데 우주 사령부를 만들어 놓으면 지구촌에는 어지간한 건 다 관장을 할 수가 있다. 중국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다 해도 그 전자게임 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다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다. 이런 또 계획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계산을 못해도 한참 없고 그게 정보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냐 하는 지금 이 제브린 이 미사일이라 그런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저쪽에 그 병사가 하나 이래 어깨를 쥐고 있는 거 2명이 숲속에도 있고 어디에 있고 해가고 저게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탱크들 총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2,92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 중에 지난 5월 20일부로 1,263대, 거의 한 반을 지금 박살을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엊그제 CNN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브린 저게 먼저 떨어지느냐, 안 그러면은 러시아 탱크가 먼저 사라지느냐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갖다가 결판을 낸다. 이제 이랬는데 이 제브린 이걸 갖다가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약 한 5,500기를 갖다가 지금 공급을 했어요. 끝없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라는
맨파워는 한 명도 안 올라갔지만은 이런 그동안에 계속 개발했던 그것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병기가 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사이 이제 엊그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 수색하고 있더라고. 곳곳에서 이제 그래서 살려달라고 빌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맨파워하고 이 무기 힘인데 무기가 그만큼 발전되고 이게 이제 드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실제로 마음 먹으면은 북한의 그 비행장들이 전부 지하화되어 있고 이렇게 할 거지만 그런 거는 오히려 입구를 쏴버리면은 벽이 있는데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게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그 마더보 오울봄, MOB 그 폭탄이라든가 기기묘무향. 그래서 작년에 에이브라함이라는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을 저희가 이제 공군 예비역 장성 대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들을 제가 이끌고 오산에 가서 북한 그걸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 한반도 재앙이 되고 여러 가지 너한테도 너가 그렇게 희생된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북한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아껴두느냐. 그것만 없애버리면 우리 남북 간에 이래 갈등도 없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발 좀 그거 좀 없애달라 하고 그 처음에는 30분 면담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 반을 적어라. 진지하게 적으라고.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와서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북한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저 북한이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 한국 예비역 장성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걸 너는 보고를 철저히 해라.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했더니 다 물리치고 30분이 1시간 반으로 이제 이래 되면서 막 속교력하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라 하는 게 그런 실체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뭐 말할 것도 없죠. 혁명적인 생산 체계를 미국이라 하는 거는 계속 개발하고 거기서 하려고 끝없이 이래 연구 발전시키는데 2030년 되면 인공장기를 백화점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신통찮으면은 요번에는 브라질제 펠레류 좀 하나 사면 싶습니다. 이러면 그거 좀 비쌉니다. 비싸도 다리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습니다. 돈 있는 분은 막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2050년 되면 막 이게 한 140세 정도 이게 죽을 사람은 또 적당할 때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래 되면 여러 가지 생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사가 다 없어진다. 이 한 대를 30년 이렇게 했는데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0일에 앉아가 있으면 제사 지날 사람도 없고 이게 뭐 복잡해진다. 로봇 공학 같은 거 이래 보면은 뭐 별별 로봇가 지금 다 나오죠. MIT 공대 몇 년 전에 저 보도된 건데 1분에 15,000번 회전하는 1분에 15,000번을 회전하는 10분의 1 밀리미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환자 환부에 이래 되는 뭐 온갖 걸 사진을 다 찍고 뭘 센서를 보내고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요사이 우리가 MRI를 찍고 하는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래가 살았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저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미리 이래 센서로서 이야기를 주고 이거는 연대 어디서 이 치료는 잘한다 막 이런 세상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계시면은 죽기도 힘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하다. 문화. 특히 이 미국의 문화라는 것은 그 미국의 문화 속에는 바이블, 성경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서며 있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렇고 또 컴퓨터. 그러니까 미국 사무실 가보면 책을 이제 볼 수 없지요. 책 끄집어내갖고 하는 거는 이제 올드 타입이 돼서 유장희 교수님 사무실에 가보니까 역시 책이 없던데 상당히 미국과 대신 보입니다. 막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가치 또 버릴 거는 절대 안 버리고 생명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위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많이 희생도 됐어요. 이런 문화들. 그래서 최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형성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는 막 이런 문화를 뭐 중국이 크고 어떠고 한다 해도 그 문화 속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뭐 미국 문화의 특성을 많은 여러 가지 용어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원칙이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걸 전공하면서 쭉 보니까 이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해석해야 될 거냐. 저는 이게 어디 뭐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은 한국의 보원국이요. 갚을 보은의 은. 우리가
정말 미국한테는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나라고, 한국은 미국에게 보람국이다. 참 도와줘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이런 거다. 한마디로 치면은 본국과 보람국 관계가 아니냐. 큰 관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한국의 태생에서 설계도 그 원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만나갖고 없어질 뻔했는데 생존을 한 은인이었고, 그 후에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는데 정말 지극정성 도한 나라입니다. 제가 중국 같은 데 세미나 하러 가서 중국 사람들이 뭐 미제국주의고 어다고 욕을 하면은 너희들은 욕할 자격도 없다. 우리 민족이 똑같이 남북한이 이래 같은 풍속 문화를 갖고 살다가 북한은 쉽게 얘기해서 너 뒤에 줄 서고 남한은 미국계 줄 서가지고 한 7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날 젖꼬라지가 되어 있고 남한은 오늘날 이 모습이 되어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너가 땅이 모자라라 인구가 적나. 왜 욕심내놓고 줄 서라고 해놓고 저 세계 최악의 그 생족을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동북공정이지 뭐 이제 또 욕심 나느냐. 한반도에 손 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벌거이 하고 이야기는 못해요. 이 사람들 웃기는 게 그래 놓고 꼭 발표는 오전에 하고 토론은 오후에 시킵니다. 그래갖고 제한테는 보니까 북경 교수 2명을 달라붙여갖고 업무에 찬 비판을 한다는지 뭐 어쩐다는 얘기인데 업무가 어느 게 업무냐? 이야기를 해. 너가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로 이래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는 게 공적으로는 그 학자들이 막 그렇게 얼굴이 벌거이 이렇게 달라들어 놓고 사적으로 화장실 갈 때는 하면 손을 잡고 그 이야기가 맞다는 거야. 위에 당국에 보고하고 싶으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좀 하래. 이게 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양심적인 학자들은 그걸 믿으면서도 공적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미국은 막 그렇고 한국은 그걸 갖다가 가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미국이 볼 때 도와줘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하나의 인형과 같다. 쇼윈드에 하는 그거 가서 한국처럼만 좀 되면은 정말 보람을 느끼겠다 하는. 그래 2009년에 7월 10일에 그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가 자기의 뿌린 아프리카 가나안가 가가지고 첫 그 스피치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래 보니까 엉뚱하게 이 한국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아프리카여 한국을 본받아라. 내가 태어났을 때 1950년대 가나의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 per capita가 한국보다 높았지만 천불 지금 아프리카 케냐는 그대로 있고 한국은 2만 불이다. 그것은 한국은 사랑과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여 한국을 닮아라. 이제 이러면서 참 도와줘서 보람 있는,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은 이런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전자 그 반도체 거기 가가지고 세계 최대의 그 참 공장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연설하는 걸 볼 때 이런 감회가 들더라고요. 1950년대 저도 뭐 조그마한 어린이일 때 미군 군용 추력이 하나 지나가면 혹은 미군 찌차가 지나가면 막 우리가 달려가면서 먼지 속에 김이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그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뭐 껌도 던져주고 초콜릿도 던져주고 그게 1950년대 우리 모습이었는데 그로부터 70년 지난 2022년 엊그제 세계 최강의 대통령 바이든이 와가지고 기미 세미컨덕터 이게 이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한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우리 피 속에는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유태인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부지런하고 그 대학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침 일찍 도서관 문 열면 나오고 나중에 도서관 문 닫을 때 나가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유태인들인 것 같더라고. 막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태인 못지않게 하는데 단 정치 지도자가 엉망인 사람이 뒤로 보면 그만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그 역사가 안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이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 놔두고 뭐 우리나라를 오고 그 정말 제가 안보
국방, 외교 이런 걸 전문하는 사람으로 이래 볼 때는 정말 감격스럽고 막 가슴이 뛰어요.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온갖 게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차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 변수, 이렇게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 지금은 너무 가버먼트 관계예요.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너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저는 요철 관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공식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미 관계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는 공식을 제가 2x2 모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그 질적인 면에서 민족 공조가 있고 한미 공조가 있는데 한미 공조보다도 민족 공조가 더 중요하다 하는 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이 우리 역사가 골치 아파져 가요. 단 북한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북한이 질적으로 바뀌면 저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개가천선하고 이제 이래 살아 안 되겠다 하고 질적인 배달을 하면 이 공식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북한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보니까 북한을 예측하기는 너무 쉬워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이가 되었다 하지만은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북한은 이래 나올 거다 하는 거는 공식처럼 나와요. 이게 클로코 모델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 우수하다. 우선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막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도 좋게 해석하면 어쨌든 민족 이래갖고 통일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나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인데 지금과 같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북한에게 통일해 놓으면은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는 차선이다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래 보니까 참모들 지금 기용한 것이니 그 다음에 취임산이 그 신문에 보도된 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한미 공조가 민족 공조보다도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요. 막 이렇게 되면은 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인데 한반도를 포기할 것이냐,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불포기냐 하는 데 따라서 이 우리 역사는 막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상안을 2x2 모델로 볼 때에 제일 최악은 미국이 한반도 포기해 저거 없어도 되겠다 골치 아파서 이러고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도 우선이라는 정부가 들어설 때 지난번이 참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막 방위비를 한 5배로 올리려고 할 때는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이거 막 버릴 수도 있다. 그 위험까지도 잘못하면 갔어요. 그래 되면 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않고 저쪽에서 이제 바이든이 또 가고 그렇게 동맹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기 최악이고 일상안이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징후를 조금만 보여도 큰일입니다. 옛날 그 에치슨 라인이라든가 카터 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조금만 비추면 이게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만 우리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흔들려요. 북한은 계속 도발적인 걸 하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한미 공조보다도 민족 공조보다도 한미 공조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전략적인 뭐 핵심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럴 때는 이제 국가가 번영을 하고 여러 가지가 박자가 맞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 외국 자본들은 막 들어오게 되지요. 이래서 한미 관계라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너무 정부 대 정부만 의존해가지고 이 정부의 질이 우스운 질이 하면 이게 보면 또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정부와 정부 간의 이 관계를 맡겨두지를 않습니다. 피플 대 피플로 맡겨요. 막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정부가 자도 들어오고 다시 뭐 또 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모른다고. 그걸 위해서 안전장치로 피플 대 피플이 결속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윤 정부와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신문에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만 거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역주행을 많이 했어요. 이념의 역주행, 외교의 역주행, 동맹의 역주행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역주행한 것이 다시
180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순주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백하게 이걸 지금 많이 밝혔어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한미 정책 협의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 한 분이 다녀와서 이걸 또 결의하고 2x2 국무장관, 국방장관 우리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서로 정계적인 회의를 해서 수시로 이걸 협의를 한다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오산에 딱 오더니 동맹을 위해 여기에 내가 왔다. 그렇게 근본적인 동맹 문제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한미동맹은 영내 평화 번영 핵심 축이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포괄적인 글로벌 지구촌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종전에 한미동맹은 신뢰동맹, 안보동맹, 가치동맹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서로가 포괄적으로 무슨 이슈든지 함께 논하는 전략동맹으로서 이걸 질적으로 바꾸겠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 모든 걸 다 상의하겠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존재가 미국한테도 중요시하고 늘 지원만 받다가 이제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용어 쓰는 거 보면 자꾸 친구라 하더라고. 미국은 우리의 친구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친구도 대단한 게 너가 뭐 우리 꼬봉이지 친구냐 이런데 미국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다. 이제 이렇고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등대된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시 뭉치고 그래갖고 한 나라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카드라든가 그제 하는 그 경제 프레임워크 막 이런 거라든가 이래 볼 때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가지고는 이렇게 막 또 중국의 1대1 로드에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어깨동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막 명백하게 보면 신냉전 체제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전략 기지로서 뭐 린치핀이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은 경제에 부각되는 막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 윤 정부와 바이든 정부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세 가지 한미 동맹 물론 이것은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요번에 바이든이 왔다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이게 뭐냐 하면은 확장 억제력이다 하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 이 역량 자산이 있어요. 뭐 거기는 뭐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핵도 있고 전부 포함되어 있죠. 이 소위 전략 자산 그걸 갖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한 거 이것을 갖다가 한반도에 그대로 이제 다시 확장시키겠다. 핵무기를 철수하고 이랬던 것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슈링크 시킨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다시 확장시키겠다. 이제 이런 그 핵에는 핵으로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제가 세종연구소에서 쭉 북한 핵을 보니까 포기는 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은 놓여야 된다 하면서 그때 책을 하나 이래 지어봤어요.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갖지 않으면 그건 뭐 틀림없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수단으로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안보를 하면서 제가 갖는 방법으로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반드시 다시 갖다 놓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걸 포기시키다가 갖다 놔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려면은 핵 보유국이 한 10개 나라가 있는데 각국에 다니면서 우리가 죽을 판이 됐다. 핵 좀 빌려주라. 대여로 죽구만. 이런 방법을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 이게 이스라엘이 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하면 이래라도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핵무기를 매입한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좀 팔아라. 이제 물론 지하 어떤 마켓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그냥 앉아 죽을 수 없다.
우리는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고 계속 하라.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못 하더라고. 미국이 뭐 허락을 안 해준다느니. 그 이스라엘 들어보면 언제 미국 허락받고 한 게 어디 있느냐 이게야. 건의는 하되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 우리한테 와서 물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랬는데 그렇게 노력하던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갖다 놓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핵에는 핵으로. 한 방에 해결이 돼버렸어. 이제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서 가용한 모든 범주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그대로 하겠다고 확인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간 그 김성하이라든가 김태효라든가 또 이종섭이라든가 그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분명한 신념과 가치를 갖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못 따라서. 그래서 마음에 딱 들게 지금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그동안 안 했던 것도 확대해서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한미 간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해비체를 갖다 가동해가지고 하겠다. 한미일 삼국 간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협조도 이렇게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한미 공조하에 한반도 분단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본 해결 정점을 향해서 지향한다. 제가 이렇게 아주 순한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봐도 북한이 저기 질적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핵폭탄을 맞고 그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쩌냐. 내 죽기 전에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더 방법이 없어요. 저걸 근본 해결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아주 순한 용어로 이래 표현해 본 겁니다. 내가 강도가 계속 해박하면서 무기를 갖고 집 밖에 박박 돌면은 그걸 선제 공격이다 이런 게 무서워 갖고 하거든. 말 몇 번 하지 마라 안 되면 먼저 없애버리는 게 이게 좋은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런데 북한의 실체라는 것은 뭐 이 질이 바뀌면은 되는데 세계 지구촌에서 가장 포악한 잔인한 군사 정권이요. 그 다음에는 군사 제일주의, 성군 정치라 크지요. 군사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 정권은 절대 안 망하고, 군사력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남북 통일도 이걸로 할 수 있고, 군사력 하나만 있으면 모든 협상력이 여기 나온다. 이것이 미리터리 성군 정치를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이 좋은 거, 거기서 에키스가 뉴클리어 웨폰, 핵무기다. 너 같으면 포기하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애니그베틱 레짐이다. 북한 정권은 어떨 때는 손잡고 뛰넘으면서 우리는 같은 피가 있는 형제와 동포다 하다가 며칠 지내고 나면은 삶은 소대가리라 하다가 변덕이 죽 끓듯이 바뀌는,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무기를 또 갖고 있으면 언제는 뭐 이 핵은 평화적이라 하다가 언제는 뭐 어차피 주고봐라 뭐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존재는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다 하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슨 대화다, 이산가족이다 하죠.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모든 목표를 북한은 자기들 중심으로 연방제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공산화 통일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지휘하에 남한을 통째로 통일하겠다. 그게 중국이 지지를 해주고, 이런 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변화가 있고 남북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평화 이라면은 저도 지지하겠어요. 근데 이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무슨 대화니 평화니 하는 거는 저는 전부 가짜라고 보고, 늘 거기에 항의하는 해설도 해주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종전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방송국에 부르더니 TV 조선에다 전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 번도 아직까지 찾는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방송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는 생각. 좀 있으면 또 부를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부르고 안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 이래요. 저는 한반도 만악의 근원 질이 바뀌지 않는 북한,
저 북한만 떨어지면은 이 만화의 근원이 좀 해결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인 해결. 그래서 진정한 한미 결속을 위해서는 정부가 질이 좋은 정부가 들어와야 돼요. 좋은 정부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치하는 정부가 들어와야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미국은 본래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하고 지나간 정부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정부가 질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이게 한미관계가 근본으로 문제가 돼요.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되겠다. 이게 피플 대 피플.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겠지만은 이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절대 한국 공산화 안 시키겠다 하는 강한 신념과 실제 정책을 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 안 될 수 있다 하는 걸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걸 가슴에 안고 미국을 4년 동안에 한 8번 드나들면서 소위 아쿠스라 하는 거 이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이래가지고 한미 연합회다 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모델이에요. 요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랍 둘러싸인 전체 국가에 비해 갖고 인구가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끄떡없이 견디고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APEC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카 이스라엘이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이런 그 조직인데 이게 1947년에 워싱턴에 살고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7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 유태인계 미국인, 이스라엘을 꼭 생존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순수한 아메리칸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몸담고 있으면서 미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 APEC이에요. 이게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 이강덕 특파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강한 로비스트 그룹이고 제일 강한 NGO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APEC 회의를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오고 이스라엘 수상이 날라오고 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 운명체다. 커먼 데스티니를 부르짖으면서 계속 이게 누구도 그래서 수많은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이 APEC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년 한 200여 명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한 300여 명이 정말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골란 하이츠 이런 데 가서 같이 간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 다음에 젊은 대학생들 200여 명이 늘 이스라엘을 또 방문을 해서 그런 결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4년 전에 달라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3개 지부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요번에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했고 거기에 있는 지부장 및 본부 요원들 40여 명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름은 이게 APEC인데 그래서 이거는 뉴욕에 이미 등록을 했고 한국의 APEC형이에요. 이 아쿠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 거기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230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서 임원 100명, 그 다음에 회원제가 지금 망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을 좋아하는 아메리칸들, 이거는 이스라엘을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한 300만 정도 되게 한국전쟁에서 싸우고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사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게 고용되어 있는 인프로이들, 이래서 한 300만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건드리면 엮어져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중소하는 한국인들,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절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더니 이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부도 생겼고 13개 지부도 생겼고 그래 우리가 한미 우호 친선 이런 조직이 많은데 이 조직의 특성은 미국의 지부를 두고 수많은 미국인을 여기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교포들을 또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설사 조금 질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피플 대 피플이 뭉쳐서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안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아쿠스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결속 강화, 상호협력 프로젝트 개발과 재정 확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구촌 차원에서 협력 정진. 제가 평상시에 유장희 교수님, 홍대순 교수님 모두 존경하는데 오늘 강의를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분들을 지금 이 아쿠스에 제가 맨날 이래 기도해가면서 모셔서 나는 경제는 잘 모르니까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는 평생 군인 출신으로서 요번에 그 행사하는데도 이래저래 합쳐서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비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거 한 푼 알고 보면 오히려 방해 놓기 때문에 정부한테 돈 들이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정부가 간섭을 하면 이게 또 순수한 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래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는 막 이 나라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돈 한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거 좀 하도록 그때 해 주십시오. 전지전능 하다면서요. 이래 빌고 나가서 모금통 들고 나가니까 묘하게 조금 남는 것도 없고 또 만들어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치렀는데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하면 사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유장희 교수님한테는 내가 상의 안 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 조금 전체 해봤자 1년에 2억도 안 들 겁니다. 1년에 2억도 안 들어가지고 이런 결속이 되고 하면 인프라 치고는 큰 인프라입니다. 특히 봉도환 선생님 제가 이제 찾아갈 겁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이거는 내일이 아니고 우리 아쿠스는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유산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쿠스 요원들이 저 며칠 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함께 힘 합쳐갖고 정부는 정부고 또 민간인들은 민간인대로 이것을 갖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사무실은 저 가락동에 있습니다. 막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가 있고요. 미국에 이제 본부가 이제 이렇게 하고 각 지부가 이제 지부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데 저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분이 군수업을 하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김영길이라고 이번에 전부 이끌고 와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저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틸러리 대장이에요. 주한 유엔군 사령관 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제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부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나. 좀 역할을 해가지고 역대 유엔군 사령관 대사들 동원하면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역사에 최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미래는 쉽게 망하는 게 아니고 초강대국으로서 상당 기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과 근본적인 관계는 미국은 한국의 보은국이요 한국은 미국의 보람국이다. 한미 관계는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 우선이다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공식이더라. 그 다음에는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도 아래다. 북한의 질이 변할 때까지는 이라면은 긍정적인 역사가 된다. 그래서 민족 공조고 한미 공조가 민족 공조보다 우선이고 미국의 한반도 불포기 정책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평화가 유지되고 번영과 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관계는 더 강화 복원될 것이고 신냉전 체제 하에서 한미 관계는 글로벌 포괄적인 전략 동맹 강화하자 하고 이제 그 길로 나가고 있고 질적인 배려 없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은 자꾸 고갈화돼서 이게 엄청난 또 재앙으로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 진정한 한미 결속 방안으로서는 정치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치 체제가 참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피플 대 피플 예를 들면 아쿠스라든가 이제 이래서 우리 민들이 좀 뭉쳐가지고 한미 결속을 이래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후손들에게 하나의 물려줄 유산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개인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일이고 민족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는 전부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제까지 몇 분 하느냐가 한 9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15분이 지내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제 전화번호가 010-3396-4567이에요. 꼭 요 질문은 해야 되겠다 하면 전화로 해도 뭐 이메일이든가 제가 성의껏 답변하시고 만나자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 010-3396-4567 시간 15분 늦은 데 대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만 남기고 질문 안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